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민주주의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슈페터가 이제 뒤에 그 뭐 앤소니 다운즈나 이 퍼블릭 초이스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민주주의를 아주 지극히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뭐 실체 이런 건 안 따지고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좌파들은 슈페터의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멀죠. 슈페터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걸 갖다가 어떤 고전적인 뭐 아이디어로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의를 해요. 수단적 정당성.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저 민주주의의 뭐 조건을 제가 예전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책에 나옵니다. 사실은 한 4가지 들고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란 게 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사실 슈페터 그게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장기적인 그 관심사보다는 투표자들의 단기적인 이익에 호소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경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상태에서 거지 경기에 되면 골치 아프거든. 슈페터의 민주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경제를 지금 그 관리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그렇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 1. 충분히 많은 유능한 정치가가 존재하고. 왜 웃어요, 나오죠?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 못 시킨 나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유능한 많은 정치가가 존재하는 것. 2. 두 번째, 왜냐하면 선택지가 여러 있는데 그 괜찮은 걸 뽑을 줄 거 아니에요. 결국 투표밖에 안 하는데 국민들이 하는 거는.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유능한 지도자 중에 가장 유능한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지금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판에 여기에 1, 2, 3, 4, 5번 있는데 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를 뽑아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이거 상당 부분은 wishful thinking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뭔가요? 2번은 중요한 결정이 유권자나 정치인의 단기적인 관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적 결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뭐든지 다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페터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얘들이 경제적인 것까지 휘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적극 지지입니다. 세 번째는 잘 훈련된 존경받는 관료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경제를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4번째가 시민들도 정부가 실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민주적 자주통제, 자기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선거 때 떨어뜨리고 그 중간에 좀 참고 기다려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뭐 나서가지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들지 말고. 그다음 제도화된 정치를 하고 유권자는 선거할 때 잘하면 그만이지 평소에는 잊어라. 그럼 기본적으로 대의제적 잘 통제된 수기 민주주의를 지금 슈페터는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뭐 수기 민주주의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죠. 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여기서 수기 이야기는 없거든요. 뭐 진지한 뭐 유능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것도 저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견, 다른 그 생각에 대한 관용의 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관용도 너무 다르면 관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용이라는 적당히 말하자면 물론이죠. 아젠다 자체가 너무 거리가 멀면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치는 동의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죠. 말하자면 인민민주주의가 아닌가? 아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는 최소한 합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그렇지 않은 다른 대안적인 체제를 무슨 주장하고 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용할 수는 없죠. 인민민주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양립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대화가 안 되죠. 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른데. 네, 다르니까요. 그래서 슈페터는 이런 민주주의가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런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토비. 민주주의는 오로지 이래야 된다. 말씀대로 wishful thinking입니다.
wishful thinking일 수도 있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뭐, 법인 자본주의,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사회주의라고 불렀지만, 그러면 거기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말 그 국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화하고 축적의 딜레마를, 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역시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는 적절하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지어진 범위 안에서 국민들의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본주의가 필요한 축적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 제목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게 사회주의 부분이었어요. 예. 예. 사회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양립 가능합니까? 그 슌페트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회주의에, 그러니까 자기식 사회주의지만 사회주의의 문화적 그 무차별성,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인민민주주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도 결합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것이 제일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요? 슌페트는? 슈메트는 일단 민주주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제일 낫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한된 권력이어야 하고. 네. 제한된 권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전폭적인 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자기 교정적으로 또는 시장의 어떤 성숙 과정에서 자기 진화적으로 갈 거다는 생각과는 분명히 좀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죠. 선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진화를 해 가는데, 그 진화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그 내재적인 모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자체 안에. 그러니까 뭐 자본가, 기업가의 청의 잉여화라든가, 아니면 적대적인 그 문화의 생산, 적대적인, 제도의 생산. 그 다음에 또 슌페트가 이제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슌페트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 자본주의의 뭐라고 할까요? 자본의, 그러니까 재산 소유의 어떤 실체성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공장의 벽과 기둥이 그 주식 다블로 대체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렇군요. 자본가 계급 자체가 그 재산에 대한 사유재산에 추상화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집착이나 또 그걸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약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 아까 뭐 슌페트가 주식 투자했다가 다 들어먹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자본주의의 뭐라고 할까, 땀이나 어떤 거친 숨소리랄까,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약해 보이긴 약해 보이죠. 그렇게 되죠. 모든 것이 숫자화되어 보이고, 그렇죠. 추상적인 뭔가로 느껴지는 거죠. 재산 뭐 자체가 진짜 뭐 주식 다발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은 주식 자체도 뭐 숫자로 그냥 숫자로 돼 있고, 뭐 이거 자체는 또 어디 보관돼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언제 한번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죠. 주주가. 요즘 주식 자체가 묶어낸 종이가 없는 주식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소위 이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 질서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 특히 60년도 말 유럽의 68 문화혁명 지나면서 사회주의적 통제가 만연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슌페트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이미 이미 그 이전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의 서구에 아마 미국과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진 국가에서 선진 산업 국가에서 채워진 그 정치적 경제 시스템은 사실은 조직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조직 자본주의.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국가 조직 자본주의라는 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미 저 이전에도 저 이전에는 아닌지 모르지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전후 유럽의 자본주의를 오거나이즈드 캐피털리즘이라고 이렇게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된 자본주의. 예. 근데 국가조직 자본주의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스테이트 오거나이즈드 캐피털리즘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스테이트 빼버리고 오거나이즈드 캐피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은 똑같아요. 소셜리즘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그러니까 오거나이즈드 캐피탈리즘을 유럽 사람들이 소셜리즘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는. 아니요, 소셜리즘하고 똑같은 말로는 안 쓰죠. 대개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셜리즘은 우리가 이제 뭐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걸 소셜리즘이라 하고. 이제 유럽형 3인당. 예, 그러니까 유럽형 혼합 정치 경제 체제 이거를 이제 오거나이즈 캐피털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별 국가 단위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3인당으로 속속 항복을 해가지고 체제 전환도 일어났는데 오히려 또 보면 세계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형 생산 방식이 오히려 주류적 으로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이제 특정한 생산 양식,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 기술적 측면에서 그런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사실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타협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또 북구 같은 데는 이제 지체주의죠. 코퍼러티즘적 이런 이제 지체주의라고 얘기하나요? 예. 저는 지체주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이제 몸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코퍼러티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의 경우는 조합주의 이렇게 번역해요. 예. 이제 조합주의, 지체주의 논쟁은 잠깐 원래로 돌아가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후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황금기를 누리다가 70년대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위기를 맞거든요. 이윤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또 자본주의 발달 시기로 보면 2차 대전 이후 시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본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 갇혀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이윤을 확보하고 이러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70년대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진출하게 된 국제화 또 세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한 거고 이런 세계화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 게 이제 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 이렇게 된 거죠. 이 조직 자본주의 말하자면 국가의 공적 통제가 사적 소유 구조 위에서 공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는 필연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를 불러오나요? 필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거 이제 일반적 경향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논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아니 그거는 이제 막시스트는 그렇다고라고 언제나 주장하죠. 이윤율이 저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얘기해요. 아니요 이윤율 자본가의 이윤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본가들이 추동해서 제국주의로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막시스트는 언제나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포드주의라는 것도 계속 효율적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완성되고 나면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고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호가 다양화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 그러니까 다양한 기호를 가려면은 대량 생산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 질적인 변화 때문에 사실은
굳이 뭐 조직됐든 안 됐든 간에라도 이윤율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도 완성돼 버리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미국 같으면 뭐 수십 개 있다가 그냥 빅3로 메이저로 그냥 딱 굳어져 버립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장 자체가 진짜 매년 뭐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새 모델 내놓을 때 가지고 수요를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로 그 다음 단계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슈페트는? 슈페트요? 예. 어느 단계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가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세계 그 유럽을 보면 예. 슈페트는 자기가 예측한 대로 갔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살아남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그렇게 갔다고. 적어도 아마 70년대까지 이거 자기는 최소한 30년은 정확히 내다봤다고. 그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네. 만족할까요?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슈페트는 만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한 그 보수주의자고, 그거는 뭐 취미나 뭐 애티튜드나 이런 면에서 슈페트는 아버지가 이제 그 뭡니까 저 텍스타일 직물 공장주였는데 이제 4살 때 죽고 엄마가 이제 그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귀족 교육을 받거든요. 비엔나로 가서 귀족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그 귀족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취미도요. 이 슈페트가 그 평생의 목표가 3개 있었대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가 되겠다.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겠다. 다른 하나는 자기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되겠다. 세 번째는 비엔나에서 자기는 최고의 라버가 되겠다. 연인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자기가 둘은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를 달성 못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언젠가 그런 데를 어디 쓴 걸 봤어요. 슈페트가 뭐 일기에서 이제 어디서 읽은지 제가 모르지만 슈페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는 말 잘 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뭐 비엔나 최고의 러버였고, 러버였다. 그리고 최고의 경제학자는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맨티스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막 루즈벨트를 슈페트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의견들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루즈벨트를 깠나요? 루즈벨트를 뭐 욕을 많이 한 거죠. 루즈벨트가 뭐 이제 8년 집권하고 뭐 이거 또 루즈벨트 경제정책 8년 하면은 뉴딜 뭐 8년 하면 완전히 나라 거들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를 혐오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 혐오했어요. 예. 만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럽지만 그래 갈 거라고 또. 예. 자기가 해보니까 그래 갈 수밖에 없다. 어딘가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게 40년 동안 생각한 걸 정리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엔나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부터 여기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들의 단초는 이미 싹트고 있었고, 실제로 그 전에 쓴 글들에서 제가 쓴 글에 보면 나오지만 이미 비슷한 주장들을 이미 여러 차례 그 이전에도 이 최국 형태로 나오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반자본주의적 센티멘트를 만연시키게 되나, 만들어내나,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그 성공의 결과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그 세력을 또 만들어내나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슈페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잉여 또는 이제 법인 자본주의화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인텔렉츄얼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또 뭐 혹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뭐 주의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측면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초보자들에게 혹시 또 뭐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라든지. 글쎄요.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쉽게 접근하려면 로버트 하일브론 어쨌든를 그 얇고 또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제도인가를 그 칼라하리 사목의 쿵족한테 설명하는 것, 아니면은 또 뭐 중세의 어떤 영주한테 설명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경제나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뭐 입문자들은 그런 책을 원하는 이 책은 아마 제가 고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2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2부만 단독으로 읽어도 충분하다. 다만 뭐라고 하면 사회주의를 설명. 아니요, 자본주의 설명. 자본주의를 설명. 캐피탈리즘 써봐요.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한 3부 정도 읽으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슈페트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 점만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라고 혼동해버리면 전혀 슈페트를 엉뚱한 방향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2부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3부 사회주의는 재밌네요. 작동할 수 있는가. 예, 작동할 수 있는가. 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작동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피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거 영어책으로 되어 있어 부피가 아주 페이퍼백으로 되어 있고, 요즘 이 글자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지금도 보입니다. 눈 벗으면, 이 안경 벗으면. 그러세요? 예. 평소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안이 됐다는 거죠. 안경 그죠? 벗고 있습니다. 예. 요즘 책 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된 책은 부피가 좀 많습니다. 한 700. 예, 원래 양이 번역을 하면 많아져요. 예. 예, 그리고 또 730페이지. 또 하나는 아마 제가 번역본을 보진 않았지만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용어나 이런 걸 번역하는데. 예를 들면. 슈페트가 원래 영어로 쓴 거죠? 예. 독일어로 쓴 건 아니죠? 영어로 쓴 겁니다. 네, 영어로 예. 쓴 거죠. 뭐 이때는 그리고 독일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이 영어로 글 쓰는 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도 없으니까. 않죠. 예. 같이 볼 만한 책으로 들고 나오신 거죠, 이게? 예, 이거는 저도 여기에 글을 하나 썼지만, 예. 슈페트뿐만 하예크, 폴라니, 그람시, 여기에 타인지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예. 하예크나 폴라니는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고요. 이 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종의 길이 나왔고, 예. 폴라니의 대변력도 43년에 출간됐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폴라니, 하예크, 슈페트, 어쩌면 케인즈까지 묶어서 한번 살펴볼. 그러니까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지식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황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충격을 주었고 그것이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근데 하이에크 폴라니나 슈페트는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제학적 수련이 있어야 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글을 쓰면 이제 조금 다르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슈페트도 경제학자를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것만 알고 있지. 경영학 하는 사람들 앙트프러너십 그것만 기억하지 실제로 읽는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서 못 봤던 사실 슈페트의 앙트프러너십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경영학 쪽으로 내려와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이제 학문 영역을 구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슈페트가 독점인데도 왜 효율성을 유지하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까 참 이야기를 하다 답이 안 됐는데 슈페트는 그게 사실은 창조적 파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R&D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혁신을 한다는 겁니다. 슈페트 용어가 혁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실제로 이제 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쭉 근 100년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셔먼 액트가 나온 이후로 벌써 한 10몇 년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최근에 이제 독점 이론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얘기가
자꾸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데요. 이 책도 한번 같이 뭐 읽어보시죠. 뭐 하이에크, 폴라니, 그람시, 무어, 슌페트 뭐 이런 주요 사상가들의 정치경제학자들의 주요 이론을 요약한 서밍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흥미있는데 읽으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 2부 먼저 읽으시면 2부하고 3부하고 네. 예, 여러분들이 다 읽어도 됩니다. 5부까지 되어 있지만 예, 바랍니다. 5부지만 2부 자본주의는 생존 가능할 거냐, 3부 사회주의는 과연 작동할 거냐,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뭐 좋은 책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헤비한 책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모르네.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또 헤비한 것도 합니다. 뭐 다음에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제는 좀 역사 쪽으로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지금 뭐 책이 있어요. 예약을 하나 하시죠. 뭐. 예, 유목민이 본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저희도 어디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집에 지난번에 있는 거. 예. 월간 조선 부록에도 제가 그 책을 필자들이 소개하는 이 한 권의 책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재밌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북에서 이렇게 남을 보는 보는 그 시각,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홍원탁 선생님이 언젠가 질문을 누가 질문을 홍원탁 선생님 같은데, 중국이 언제부터 만주가 중국 땅이었느냐고. 사실 청나라 때부터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산해관 바깥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우리 또 중국 사람들 시각에 젖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역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이 1368년에 중국에서 왕조로서는 망했어요. 그렇지만 몽골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역사는 완전히 그냥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도 따라서 없어져. 근데 실제는 1368년에 물론 상당수 사람들을 동족들을 중국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갔지만 사실 초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초원에서 한동안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단적인 예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는 중국 편입니다. 중국 편입니다. 그래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들이 바른 쪽으로 하면요. 그건 오른쪽이란 뜻도 있지만 서쪽이란 뜻도 있어요. 서쪽이죠. 네, 그러니까 걔들이 내려다 볼 때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를 내려다 보니까. 하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라는 말이 몽골 말에 있어요. 바른 쪽으로. 몽고 말로? 몽고 말로. 그래요? 그게 오른쪽으로라는 뜻도 있고 서쪽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말하고 겹치는 말들이 좀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말이 몽고 말이라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아니, 단어만 익히면 할 수 있는 지금 배우러 다니는 친구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해서 그렇게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꼴찌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몽골 사람들 한국어가 노동자 하면서도 금방 우리말 배우는데. 그렇습니까? 네. 발음 쪽으로. 발음은 좀 어려워요. 발음은 이런 이상한 있는데 코소리 좀 내는. 코소리는 거의 코 뒤로 바람 빠지는 소리. 이런 목에서 이제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긴 한데 그건 우리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앞에 우물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순경음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 왜냐하면 조사가 일단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도 굴절합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은 알타이어잖아요. 너무 무시하는 얘기를 하나요? 우리하고 같은 알타이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오다가 어디 중간에서 갈라진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사실 몽골이 한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목이라는 게. 그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저는 이 책을 보고 이영조 교수님은 이 책을 보시고 수준 차이가 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만이었죠. 뭐라고? 영어책에 도전한 건 오만이었다고. 고맙습니다.